네,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오늘은요, 노이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공포영화들 많이 나오고 대중들에게 소개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제 주변에도 공포영화 만드시는 영화 감독님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진짜 괜찮은 공포영화 이런 게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여름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포영화가 잘 안 나올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사실 곤지암 이후로 그렇게 인상적인 성공한 공포영화를 찾기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노이즈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죠.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하다. 왜냐면 노이즈가 그렇게 큰 자본을 들인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2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일으켰다는 거는 충분히 입소문이 났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 영화 너무 위기고 정말 극장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볼만한 영화라면은 관객들은 보러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포 영화를 재밌게 만들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장르적인 특성도 있고 공포 영화로서 지켜야 되는 규범들, 갖춰야 되는 어떤 장르적 클리셰들,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포 영화이기 때문에 좀 캐스팅 비용이 좀 적어진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사실 왜냐면 공포 영화는 그렇게 호화 캐스팅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신인 배우들로만 이루어지는 공포 영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는데 결과물이 좋기란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 노이즈는 글쎄요, 제가 지금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해볼 생각이지만 장점과 단점을 고루 갖추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영화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관객들이 또 이 노이즈를 찾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이즈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생영화 20일 제 책 얘기 한번 해드리고 가면서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노이즈는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층간소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밀착형 공포가 나오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층간소음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 영화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 현실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살해한다든지 그런 살인사건이 날 정도로 굉장히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게 층간소음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제 MB정부 때 건축법이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이 되고 나서 사실 층간소음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특히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층간소음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층간소음을 되게 많이 당했는데, 윗집에서 제가 예전에 살던, 제가 신사동 살았었는데 거기 윗집에서 정말 엄청난 층간소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예민한 사람이긴 한데 그 예민함이랑 상관없이 너무 엄청난 층간소음이었어요.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진짜 위에서 무슨 뭐 공사하나? 하는 생각이 매일 밤마다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당탕 쿵탕 진짜 층간소음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집에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집은 진짜 엄청난 층간소음이 있었어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잠을 자기가 힘드니까 그게 사람을 피마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해요. 저는 뭐 그런 짓을 하지 않았지만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위에 뭐 쿵쿵 한다든지 뭐 위쪽에 스피커를 갖다 댄다든지 그런 행동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최악의 경우가 윗집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윗집으로 올라온다 혹은 아랫집에서 올라온다 라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 물론 아파트 살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또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주거 공간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모여 사는 걸 보면 우리들은 따로 떨어져 살기보다는 모여 사는 것을 선호해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모여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절약되는 것도 있고 또 혜택도 볼 수 있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여러 가지 관리의 측면이라든지 뭐 주차 측면이라든지 혹은 뭐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지고 학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모여 살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근데 또 우리는 안
양가적인 감정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는 살고 싶은데 옆집이랑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지는 않은, 모여 살고 싶지만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이런 양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옛날이랑 되게 다르죠. 옛날에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요, 저 어렸을 때는 아랫집 뭐 윗집 이런데 가서 세배하고 그랬습니다. 설날에 이웃집에 가서 세배하면 세뱃돈 줬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부모님 안 계신다거나 혹은 친구네 집에 갔다 그러면 밥 먹고 가라 그랬어요. 야 들어와라, 라이너 들어와라, 밥 먹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일상적이었고, 아파트에서도 문 열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이랬던 과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고 하면서 점점 변해갔죠. 요즘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요즘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간다 그러면, 요즘은 그렇대요. 밖에서 발소리 나면은 문도 안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웃이 엘리베이터 타러 가면 기다렸다가 이웃이 엘리베이터 내려간 것 확인하고 그다음에 문 열고 나간다, 이런 분들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옆집에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애한테 야 밥 먹고 가라 이러면, 물론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지만 밥 먹고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 경계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회가 그렇게 많이 변해버린 것이죠.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중요한 주거 공간이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 관련된 영화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작품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아파트 도시괴담 같은 거, 그런 걸로 영화를 만들죠. 숨바꼭질 같은 작품이라든지, 혹은 아파트에 우리 문 옆에 누가 뭘 적어놨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음모론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현실을 정말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주인공부터가 좀 독특해요. 이선빈 씨가 연기한 서주영이라는 인물인데, 이 서주영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죠. 보청기가 없으면 소리가 먹먹해서 잘 들리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사운드에 굉장히 신경 쓴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주영이 보청기를 뺐을 때의 그 먹먹한 소리, 보청기를 꼈을 때 외부 소음이 확 들어오는 거, 윗집 아랫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라든지 비명 소리,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인공을 청각장애인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비범한 기획이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소리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 보청기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도 아주 기능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소품이, 그리고 보청기에 들려있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보청기를 빼는 것은 나의 세계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소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영은 이제 자기 여동생 주희가 사라졌죠. 사라지고 나서 주희를 찾기 위해서 주희랑 살던 집으로 와요. 둘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있는 모든 비밀을 살피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거는 류경수입니다. 류경수. 아랫집 545, 윗집 645, 그 위가 이제 745인데, 아랫집 545의 류경수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저는 정말 좋았어요. 왜 그렇게 좋았냐면, 일단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말쑥하게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 굉장히 험한 이야기가 탁 튀어나올 때 그때 느껴지는 그 갭에 의한 공포,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류경수 배우가 그거를 너무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와, 진짜 이웃에 저런 미친놈 있으면은, 야 이건 쉽지 않겠는데, 저기서 산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자동으로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얘기지만 류경수가 이렇게 안쪽 쓱 들여다보잖아요. 남자가 나오니까 쓱 들여다보고, 두 명이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중얼중얼거리네. 근데 제가 비슷한 일을 당했었어요. 이웃집 사람이 뭔가 항의를 하기 위해서 와서, 뭐 때문에 한 거냐면 에어컨 공사요.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하려면 타공해야 되잖아요. 타공을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 없을 걸로 예상되는 주말 낮에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도, 그리고 이제 양해도 구하고 타공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근데도 이제 타공 소리가 들리자마자 내려오셨죠. 내려와서 문을 여니까 진짜로 안쪽을 막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어요. 참고로 제가 계약 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나왔던 바로 그 집의 일입니다. 근데 그 눈빛을 봤을 때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막 안에 막 들어오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떠오르면서 저도 PTSD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불편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아, 류경수 캐릭터는 진짜 설정 잘하고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류경수가 잘 이끌어갔다. 또 좋았던 거는 부녀회장인데, 물론 부녀회장 캐릭터는 조금 과장됐죠. 너무나도 사람들한테 틱틱
틱틱대고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야 회장이 아파트에 어떤 비밀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서부터 좀 아쉬워지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아쉽냐면, 류경수 캐릭터가 죽은 다음부터 이 작품이 저는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다 이해해요. 이 작품의 표현들이 다 이해가 되고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초반부에 서주영도 그렇고 서주희도 그렇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환청을 듣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 시달리다 보면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회사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도 귀에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가 봐요. 그거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면 이게 노이로제라 그러죠. 저도 그걸 겪어봐서 아는데, 정말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는데 나는 쿵쿵쿵쿵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사하고 나서 확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층간소음이 그렇게 무서운데, 그래서 주희가 환청을 들으면서 이 소리 안 들려? 나 따라다니잖아 하는 그것도 이해가 됐고, 그리고 서주영이 환청을 듣는 것도 전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의 존재란 말이죠. 저는 귀신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저는 그게 서주영의 착각이나 서주영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문제 때문에 귀신이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층간소음의 공포가 귀신의 모습으로 형상화돼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 안에 있을 때는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무서우니까 집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집 밖으로 나가면 아래층에서 내려온 류경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게 저는 너무 훌륭하다. 이거는 진짜 미칠 듯한 공포다라고 생각했어요. 긴장감이 엄청나잖아요. 이 작품이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평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바로 그 긴장감 때문일 거라고요. 집안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고,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귀신이 있을 것 같다는 극한의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환영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데, 밖에서는 시칼을 들고 있는 진짜 위협인 류경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공포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귀신이 진짜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공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스터리 요소가 너무 심해서 공포가 없어지는 효과가 생겨요. 뒤로 가면 갈수록요. 미스터리가 이 영화의 후반부를 망가뜨리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류경수가 귀신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표현되는 장면, 그리고 지하실에 있는 여러 가지 미스터리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막 귀신에 빙의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좀 영화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후반부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생활 밀착형 공포로 간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의 귀신들은 주영이 본 환청이나 환각일 거라고요. 그런 건데, 그 환청과 환각을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환각이냐, 어디까지가 주영의 착각이고 어디까지가 실제냐라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주인 남자친구도 죽었던 거잖아요. 시체가 두 구가 나왔고, 그거를 경찰과 119 구조대가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죽은 것이 진짜냐, 그럼 귀신에게 죽은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공포감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이용해서 어떤 점프 스퀘어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귀신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공포를 표현하는 거는 되게 좋았고, 그 부분에서 서스펜스가 일어나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스토리에서 맥이 빠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영이, 주희나 혹은 주희 남자친구,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각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환영이었다. 주영이의 어떤 조작된 기억이었다. 사실은 죽은 사람이 없는데 주영만 죽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서 이해를 해야만 이해가 될 정도로 후반부는 미스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주영이의 모든 것이 다 환각이었습니다, 주희가 살아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실에서 있었던 일들은 모두 다 가짜였다라고 하기에는 또 줄거리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미스터리가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 갑작스러운 귀신의 등장, 빙의, 이런 부분들,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나고 미쳐가는 과정을 그리는 건 좋았는데, 이 아파트는 층간소음 때문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미쳐있어. 전부 다 정신이 다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아이가 택배차에 치여 죽고,
그것 때문에 미치는 거 다 이해하지만 좀 과하게 몰려있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노이즈는 되게 잘 만든 작품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훌륭하다. 이거는 참 흠잡을 데 없는 수작이다. 라고 하는 공포영화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관객들의 기대치도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만 되면 봐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정도가 저는 노이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이즈는 관객들의 기대와 실망, 그 사이의 선을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의 줄거리 전개는 다소 혼란스럽고 엔딩을 봤을 때 결국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이 아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저도 노이즈를 시사회를 놓쳐서 일반 영화관에서 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청년분이 자기 아버지? 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분과 같이 영화를 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이 많으신 아버지한테 공포영화를 보여드리냐, 저거 혹시 불효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할아버지가 나오시면서 자기 아들로 보이는 혹은 손자로 보이는 그분한테 계속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된 것 같아 막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영화를 즐기시고 공포영화도 잘 보시는 분이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분은 정말 효자였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노이즈 저는 정말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표현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지하실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런 설정들도 굉장히 참신했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들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까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선빈 배우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포의 어린 표정이라든지 공포에 질린 표정, 그리고 의지 혹은 약간 미쳐있는 그런 감정과 그런 상황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선빈 배우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잘 맞아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한수아 배우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렇게 자주 뵙지 못했던 분인데 인상적인 연기를 했다. 하지만 최고는 류경수였다. 류경수가 저는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운드가 좋았던 작품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소음이 주는 스트레스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리고 얼마나 취약한지 이거를 잘 표현한 작품이라서 저는 보는 내내 좋았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노이즈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 정도 됩니다. 저는 이 정도 작품이면은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는, 무난하게 영화관 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아주 좋은 작품이냐, 이건 정말 공포영화계의 길이 남을 수작이냐 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뒷부분이 많이 아쉬웠지만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웃 간의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 노이즈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